아니,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요? 집에서 놀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요. 제발.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주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까봐, 제 체면이 너무 초라해질까봐. 어머니 나이에도 이 정도는 하셔야죠. 병원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수진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두 손을 꼭 붙잡고 손등에 멍든 자리를 숨기듯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체력이 달리고 골다공증이 와서 잠깐만 넘어져도 뼈가 금간다는 걸 며느리는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아는 그 예쁜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엄마처럼 따르고 싶다고 말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는 못 산다. 이제는 나도 내 편을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래요? 올해 72인데 혼자 사는 지가 벌써 25년째네요. 남편이 47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아들 준호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겨우 15살이었죠. 그 어린아이를 혼자 키워낸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넉넉하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는데 벌이가 신통찮았고 그래서 제가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밤 9시에나 집에 들어왔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는데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하는 날이 많았죠. 그래도 아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하면서 책가방을 내려놓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거예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남편 손을 잡고 여보, 눈 떠봐. 제발 눈 떠봐. 준호 아빠, 이러지 마 하면서 울부짖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심근경색이었대요.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교복 입고 멍하니 서 있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어려서 그런지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멍하니 아버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몰래 빌린 돈이 2천만 원이나 있더라고요. 보험금으로 갚고 나니까 손에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월세방 보증금까지 빼서 더 작은 반지하로 이사를 갔죠. 곰팡이 냄새가 나고 겨울엔 냉골이었지만 월세가 싸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한테 정말 미안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괜찮아요. 여기도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15살밖에 안 된 애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죠. 식당 설거지는 계속했고 밤에는 아파트 경비실 청소 일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버스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가버린 적도 여러 번이에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웠어요. 그 돈이면 준호 참고서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일인데 어느 날 제 앞에 와서 앉더니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일하면서 돈 벌게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는 대학 꼭 가야 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공부만 해 그랬더니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알았어. 엄마.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18살 아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니. 제가 더 미안했죠.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준호가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그 모든 과정을 제 혼자서 다 지켜봤죠. 친구들은 남편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일만 했어요. 몸은 점점 아파왔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35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 한편이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죠. 지난 20년 동안 준호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아이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요.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20년 만에 보는 아들의 그런 표정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백화점 본사에서 상품 기획 일을 한다고 하던데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말투가 공손했거든요. 처음 만난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준호 잘 챙길게요 하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손이 부드러웠어요. 거친 일 안 하고 잘한 손이었죠. 그런데 제 손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주름지고 거칠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었거든요. 수진 씨,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어릴 때 아버지 잃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어머니야말로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존경스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죠.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한테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했더니 준호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치? 엄마, 수진이 정말 괜찮죠?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큰절을 할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 준호도 가정을 꾸렸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싶었거든요. 남편 없이 20년을 버텨온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새벽 설거지하던 날들, 밤늦게 청소하던 날들, 허리 아파서 파스 붙이고 자던 날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하면서 과일이며 반찬이며 챙겨주더라고요. 제주도 한라봉이며 청송사과며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과일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수진이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꼭 드세요 하면서 제 손에 꼭 쥐어주더라고요. 저도 기쁜 마음에 김치며 반찬을 싸줬죠. 제가 잘하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먹던 깍두기랑 무생채, 멸치볶음 같은 거요. 주변에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자랑도 했어요. 아래층 사는 김 여사한테 우리 며느리가 요즘 백화점에서 좋은 거 자꾸 사다 줘서 내가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했더니 김 여사가 아이고 복 받았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딨어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커피숍에 같이 가면 수진이가 어머니는 참 젊어 보이세요. 이른이 넘으신 것 같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죠. 무슨 소리야, 나주름투성이인데 하면 수진이는 아니에요. 진짜 젊으세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어머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때가 많아요 하면서 미안해했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해했죠.
그래, 일이 중요하지. 젊을 때 열심히 해야지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일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으로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주말에 찾아오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전화도 뜸해졌죠. 제가 전화하면 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끊는데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요즘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초기래 하고 얘기를 꺼냈을 때였어요. 걱정해 줄 줄 알았는데 수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표면적으론 배려처럼 들렸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당신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 조용히 계세요.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전화를 해도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럼 이따 얘기해요 하고 짧게 끝내버리고 만나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얘기를 하다가도 카톡 알림이 오면 바로 폰을 확인하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어머니, 잠깐만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하면서요. 나이가 들면 외롭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건강은 자꾸 나빠지고요. 예전에 같이 시장 다니던 박 여사는 중풍으로 쓰러졌고 아래층 살던 최 여사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연락하고 지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계단 오르는 것도 예전엔 쉬웠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허리도 자주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리고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요.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만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정말 늙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착잡하죠.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여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가족이 있다는 게 위안이었어요. 명절 때나 생일 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준호 얼굴을 보면 내가 20년을 혼자 버텨온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근데 점점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수진이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면 엄마 그건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하면서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내가 짐이 되는 건가? 내가 성가신 존재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빈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에 그럼 갈게 했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부탁하려고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맞았어요.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시작이라는 걸요. 어머니가 손이 빠르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설거지를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바쁜데 시어머니가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했더니 수진이가 고맙다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빨래를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빨래까지 손이 안 가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청소를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되잖아요. 제가 하면 구석구석 잘 안 보이거든요. 매번 부드럽게 말했지만 부탁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 몇 번은 괜찮았어요. 며느리 도와주는 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몸이 힘들더라고요. 설거지하다 보면 손목이 욱신거렸고 청소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준호도 옆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빠 보여서 곧바로 떨쳐냈죠. 가을이 되니까 수진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어머니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김장이요? 깜짝 놀랐어요. 김장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고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힘들죠. 근데 수진이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김장 맛있게 하시잖아요. 저희는 김장하는 법도 잘 모르고요. 시어머니가 해주신 김장 먹으면서 자라야 준호도 옛날 맛을 기억하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모른다는데 시어머니가 가르쳐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할게 했더니 수진이가 활짝 웃으면서 역시 어머니예요. 저희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김장해 주신다고 자랑해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 눈엔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추를 사고 물을 사고 젓갈을 사고 장을 보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는데 상인이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이거 무거운데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배추 20포기를 준호네 집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죠. 집에 돌아와서 배추를 씻고 절이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손목도 시큰거렸고요. 예전 같으면 한 번에 쭉 했을 텐데 이제는 10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하더라고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내야 했어요.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김장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니? 배추가 너무 무거워서.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부탁했으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장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맨날 수진이가 제 도움은 필요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서러워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김장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다시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죠. 이틀 후에 배추가 다 절여져서 준호네 집에 가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에 젓갈에 마늘에 생강에 손이 얼얼할 정도로 양념을 만들어서 배추에 버무렸어요.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버무리는데 눈앞이 핑핑 도는 거예요. 어지러웠어요.
잠깐 쉬려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주저앉을 뻔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빨리 끝내야 하는데라는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응,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했더니 수진이가 물 드릴까요? 하면서 물 한 컵을 주더라고요. 물을 마시고 다시 김장을 계속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어요. 20포기를 다 버무리고 나니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수진이가 김장김치를 보면서 와, 어머니 대단하세요. 이거 저희가 1년은 먹겠어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상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하면서도 정작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푹 들어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수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잡채랑 동그랑땡이 정말 맛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음식 준비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시어머니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그게 요즘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수진이가 어머니,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잡채랑 동그랑땡 정도만요. 어머니는 손이 빠르시니까 금방 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또다시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수진이는 감사해요, 어머니. 집들이 날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러다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제가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남편 없이 2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부려먹히려고 그렇게 산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부탁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집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휘청하면서 난간을 잡았는데 그 순간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뼈가 약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몸 곳곳이 이상했어요. 빨래를 널다가 허리가 욱신거렸고 설거지를 하다가 손목이 저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수진이네 집에 가서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진공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아!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잠시 주저앉아서 숨을 골랐죠. 준호가 마침 나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은 척하면서 응, 잠깐 허리가 좀 아파서 금방 나아질 거야 했어요. 엄마, 병원 가보세요. 요즘 자주 아프시는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 그래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한두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근처 정형외과에 갔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큰 병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명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증상을 설명하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단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증상을 들어보니 골다공증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더라고요. 골밀도 검사라니 뭔가 심각한 건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수치가 마이너스 3.2예요. 정상은 마이너스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많이 나쁘신 편입니다. 이 정도면 중증에 가까워요. 마이너스 3.2라니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는 잘 몰랐지만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서 겁이 났어요. 골다공증이 이 정도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님 나이에는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넘어지시거나 무거운 것 들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허리랑 손목이 제일 위험해요. 척추 압박 골절이 오면 큰일 나요.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무거운 집안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청소기 돌리는 것, 빨래 넣는 것, 김장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자칫하면 척추 압박 골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며칠 전에 집들이 음식 준비 부탁받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복잡했어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칼슘이랑 비타민 D 보충제도 드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하세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믿어줄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이해해줄까? 아니면 핑계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앞섰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허리.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예전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해줬죠. 엄마, 그럼 이제 집안일은 좀 쉬셔야겠네요.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할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골다공증이 좀 심하대서. 아, 그래요? 그럼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무덤덤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집들이 음식 준비는 내가 못 도와줄 것 같아.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말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이해한다기보다는 귀찮게 한 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히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수진이랑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수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약간 의아했지만 그래, 갈게 했어요. 주말에 아들 집에 가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니까요. 토요일 오후에 준호네 집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차 드릴게요. 수진이가 녹차를 내왔어요. 한 모금 마시면서 가만히 있는데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역시나 뭔가 부탁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저는 차를 내려놓으면서 뭔데? 했어요. 다음 달에 김장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장이요? 병원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김장 말인가요? 당황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나 지난번에 병원에서 들은 얘기 했잖아. 의사가 무거운 일은 하지 말래서. 특히 김장 같은 건 절대 안 된대. 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병원이 너무 예민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 눈엔 비웃음처럼 보였어요. 예민하게? 아니야, 의사가 진짜 심각하다고 했어. 척추 압박 골절 올 수도 있대. 어머니,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다 집안이라면서 살아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골다공증인데 김장 매년 하신대요. 그 어머님은 어머니보다 더 나이 많으세요. 수진이의 말투가 점점 짜증 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잖아. 내 경우는 수치가 진짜 안 좋대서. 어머니, 수진이가 제 말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집에서 놀지만 마시고 김장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집에서 놀지 말라고요?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해주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 아픔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요. 수진아, 나도 하고 싶어. 정말로.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휴. 수진이가 큰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진짜 답답하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말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답답하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그때 방에서 나왔어요. 분위기를 읽었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팀장 되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이해해 달라고요? 저도 아픈데 저는 누가 이해해 주나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집에 갈게. 엄마, 저녁이라도 먹고 가세요. 수진이가 준비해놨어요. 아니야. 나 배 안 고파. 그리고 집에 가서 약도 먹어야 하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서러워서요. 억울해서요. 어머니,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진이가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은 빨개지고 주름진 얼굴은 더 늙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됐을까? 예전엔 강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혼자 키우면서 그렇게 강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정말 놀고 있는 건가? 내가 게으른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아픈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병원 기록을 봤어요. 골다공증 -3.2, 중증, 무거운 활동 금지, 낙상주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수진이는 믿지 않는 걸까요?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서 놀지 말라는 그 말이요. 그리고 준호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해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이해하라고요. 저는요? 저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나요?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있었다면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아니, 마누라가 아프다는데 김장을 시켜?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없어요. 저는 혼자예요. 완전히 혼자예요.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2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산 건가? 그 질문에 답이 없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받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받았어요. 어머니, 김장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어머니 오실 수 있으시죠? 수진아, 나 정말 못할 것 같아. 병원에서. 어머니. 수진이가 날카롭게 제 말을 끊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도와주는데 왜 우리 어머니만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돕고 싶어. 정말로. 근데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의사가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록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지 제가 봐야겠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확인한다고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알았어.
다음에 병원 갈 때 자료 받아올게. 그럼 믿겠지?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납득이 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요? 제가 언제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고 했나요? 20년을 혼자 일하면서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아들 키웠는데 이제 와서 놀고 있다고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어요. 참았거든요.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 생각만 들었어요. 며느리를 잘해주려고 했어요. 김치도 담가주고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니까 놀고 있다고 하네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다음에 병원 가면 기록 받아올 거야. 그리고 수진이한테 보여줄 거야. 그럼 믿겠지. 그럼 이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더 끔찍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김장 배추 주문했어요. 토요일까지 오시면 돼요. 어머니, 토요일 몇 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된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엄마, 김장 정말 못 도와주시겠어요? 수진이가 혼자서는 못한대요. 배추도 벌써 주문했고. 준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저한테 화가 난 건지 수진이한테 시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서. 알아요, 엄마. 근데 김장은 한 번만이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이요? 작년에도 한 번만이었어요. 그 전에도 한 번만이었어요. 매번 한 번만이에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의사가 정말 심각하다고. 엄마, 수진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엄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또 이해해 달라는 말이에요. 며느리를 이해하라고요. 저는요? 저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나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니까 참았어요.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수진이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못한다고 못 박지 못하지? 자책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준호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배추 냄새가 확 났어요. 거실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20포기가 넘어 보였어요. 수진이가 나오면서 어머니 오셨어요? 배추가 좀 많죠? 올해는 넉넉하게 담그려고요 하더라고요. 넉넉하게요? 이걸 누가 하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배추를 봤어요. 이미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장 좀 보고 올게요. 양념 재료가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가 배추 헹구고 물기 빼주시면 돼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혼자 남겨진 거예요.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어요. 무거웠어요. 한 포기 한 포기 들어서 물에 헹구는데 손목이 아팠어요.
5 포기를 헹구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왔어요.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숨이 가빴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장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손에 커피만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덜 끝나셨어요? 응. 좀 천천히 하고 있어. 어머니, 빨리 좀 해주세요.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하거든요. 빨리요? 제 속도가 있는데요. 그 말은 하지 못하고 다시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더라고요. 가끔 쳐다보면서 어머니, 물기 잘 빼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김치가 물러요 하고 지적만 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배추 헹구는 것도 다 못 끝냈는데요. 어머니, 점심은 그냥 걸으시죠. 빨리 끝내야 해요.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걸으라고요? 저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어요. 드디어 배추 헹구는 게 끝났어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했어요. 수진이가 재료들을 꺼내놨더라고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어머니, 양념 만들어주세요. 어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잖아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대야에 고춧가루를 붓고 젓갈을 넣고 마늘을 넣고 섞는데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손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멈추고 손목을 주무르는데 수진이가 어머니, 왜 자꾸 쉬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수진아, 손목이 좀 아파서.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잖아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저는 벌써 5시간째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양념을 섞었어요. 오후 4시쯤 됐을 때 드디어 양념이 완성됐어요. 이제 배추에 버무려야 했어요. 제일 힘든 작업이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넣어야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도와준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했더니 수진이가 저는 손이 약해서 양념이 잘 안 묻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면서 다시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혼자서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한 포기 버무리는데 10분쯤 걸렸어요. 20포기면 계산하기도 싫었어요. 5포기를 버무리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잠깐. 어지러워서. 어머니, 좀만 힘내세요. 반 넘게 왔어요. 반이요?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절망스러웠어요. 다시 배추를 버무렸어요. 10포기, 11포기, 12포기.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숨이 가빴어요. 15포기째를 버무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균형을 잃었어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넘어진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팔을 짚었는데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너무 아팠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팔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팔에 큰 멍이 들고 있었어요. 시퍼렇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팔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팠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부축해줬어요. 소파에 앉혔어요. 잠시 앉아 있는데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준호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김장하다가 넘어지셨어. 수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준호가 제 팔을 봤어요. 멍든 팔을요. 엄마, 이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멍만 든 거야.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 가면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아? 그때 수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크게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세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귀찮게 한다고요? 제가요? 그 순간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넘어졌는데, 제가 다쳤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다고 하네요. 김장을 못 끝내서 귀찮다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울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팔이 좀 아파서. 팔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파서였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아들조차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원래 저런 애가 아니거든요. 변명이었어요. 며느리를 위한 변명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보세요. 팔 상태 확인하고. 그래, 알았어. 들어가라. 준호가 차를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아들도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팔을 보니까 멍이 더 커져 있었어요. 욱신거렸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수진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세요? 거울을 봤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고 얼굴은 헬쑥하고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짐이구나. 귀찮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팔이 아파서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였어요. 이대로는 더 버티기 어렵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팔이 여전히 아팠어요. 멍이 더 커진 것 같았고 욱신거림도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갔던 정형외과에 전화했어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예약 가능하세요.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팔 때문이기도 했지만 수진이한테 보여줄 기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걸 보여주면 믿겠지. 이해하겠지. 이명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봤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팔을 다쳤어요. 김장하다가 넘어져서 소매를 걷어 올려서 멍든 팔을 보여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팔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꽤 심하네요. X-레이 찍어봐야겠어요.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어머니,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무거운 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김장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다르게 돼 있네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보세요. 전에 오셨을 때는 제가 중증 골다공증, 무거운 활동 금지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상 가사에 무리 없음 김장 가능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선생님이 분명히 김장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상해서요. 기록이 수정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를 클릭하면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아, 여기 수정 기록이 있네요. 일주일 전에 누군가 로그인해서 기록을 수정했어요. 누가요? 이름은 김수진으로 돼 있네요.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분인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요? 며느리가요? 제 의료 기록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자분이 환자 포털에 로그인해서 기록을 수정한 것 같아요. 원래는 보호자가 기록을 못 바꾸게 돼 있는데 시스템 오류인지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의료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는 건 이거 환자분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무거운 일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가 제 기록을 바꿨다고요? 왜요? 아, 알겠어요. 저한테 일을 계속 시키려고요. 제가 정말 아프다는 걸 숨기려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만들려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괜찮지 않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X-레이부터 찍으시고요. 제가 원래 기록으로 복구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병원 측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분과도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X-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타박상이 심해서 한동안 불편하실 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 기록 말인데요. 제가 복사할 수 있을까요? 원본이랑 수정된 거랑 다요. 네,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프린터로 서류를 뽑아줬어요. 원본 기록에는 중증 골다공증, 마이너스 3.2, 무거운 활동 절대 금지, 김장 등 무거운 가사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정된 기록에는 일상 가사에 무리 없음, 김장 가능, 가벼운 운동 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아프지 않다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정 로그에는 김수진, 보호자, 수정 날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의료기록 위조는 범죄 행위일 수 있어요. 보호자분이랑 꼭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억울해서요. 수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남의 의료 기록을 함부로 바꿀 수가 있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수진이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록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확인하겠다고 했던 거요. 그게 이거였구나. 제 기록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꾸려고 했던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펼쳐놨어요.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원본 기록, 수정된 기록, 수정 로그, 전부 다요. 증거를 남겨놔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명함도 챙겼어요. 준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 했어요. 전화하면 또 수진이가 실수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게 뻔했거든요.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미 확인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컴퓨터를 켰어요.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자 권리 메뉴를 찾았어요. 거기에 의료 분쟁 상담 환자 권익 보호 같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아직 전화하진 않았어요. 일단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저한테도 방법이 있다는 걸요. 저도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팔은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문자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걱정하는 척하네요. 제 의료 기록을 바꿔놓고서요. 답장은 안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억울해하고 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나도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밤낮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수진이한테 따지면 될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가 실수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얼버무릴게 뻔했어요. 준호한테 말하면 그것도 소용없을 거예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번에 의료 기록 문제 있었잖아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이거 꽤 심각한 사안이에요.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겠어요? 윤리위원회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공식적인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담 신청을 하시면 돼요. 환자분과 보호자분, 그리고 위원들이 모여서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절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조치요? 네, 경우에 따라서 경고나 재교육, 심하면 법적 조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의료기록 위조는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신청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병원에 오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돼요.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드디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다음날 병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의료윤리위원회 심의 요청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관계를 적는 란이 있었는데 저는 꼼꼼하게 적었어요. 언제 어떻게 며느리가 제 기록을 바꿨는지, 그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전부 다요. 특히 김장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일을 자세히 적었어요. 의료 기록이 김장 가능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며느리는 저한테 계속 김장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넘어져서 팔에 큰 타박상을 입었고 현재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면담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어요. 보호자분한테도 통지가 갈 거예요. 수진이한테요? 네, 당사자니까 참석해야죠.
안 오면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아니면 무시할까? 무섭기도 했지만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틀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한테 병원에서 통지서가 왔다는데 의료윤리위원회 출석하라고요. 엄마가 뭘 하신 거예요? 준호야, 수진이가 내 의료 기록을 바꿨어. 골다공증 심하다는 걸 괜찮다고 바꿔놨어. 그래서 나한테 김장을 계속 시켰고 나는 그 때문에 다쳤어. 엄마, 그게 수진이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또 변명이에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준호야, 실수가 아니야. 로그인해서 일부러 바꾼 거야. 병원에서 기록 다 나와. 날짜, 시간, 누가 수정했는지 전부 다. 그래도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가족인데 얘기로 풀면 되잖아요.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대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얘기하려고 했는지 알아? 몸이 아프다고 했잖아.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 근데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집에서 놀지 말라고 했어. 사람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했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를 지킬 거야.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수요일 오전 10시에 면담 있어. 수진이한테 전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뭘 물어볼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수진이는 뭐라고 할까? 준비해야 했어요.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언제 수진이가 처음으로 집안일을 부탁했는지, 언제 김장을 부탁했는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언제 의료 기록이 바뀌었는지, 언제 다쳤는지 전부 다 적었어요. 그리고 증거들을 모았어요. 병원 진단서, 원본 의료 기록, 수정된 의료 기록, 수정 로그, 팔에 멍든 사진, 약 처방전. 할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었어요. 토요일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뵙고 싶은데요. 집에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와. 1시간 후에 수진이가 왔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의료 기록 그거. 제가 너무 바빠서 실수로. 실수? 제가 말을 끊었어요. 로그인해서 일부러 바꾼 게 실수야?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너무 안 하시려고 해서 정말로 아프신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바꾼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 클릭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거짓말하지 마. 수정 로그에 다 나와.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바꿨는지 전부 다. 무거운 활동 금지를 일상 가사 무리 없음으로, 김장 금지를 김장 가능으로. 이게 실수로 되는 거야? 수진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의료 기록을 바꾼 거야?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조금만 힘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아팠어. 지금도 아파. 이 팔 좀 봐. 내가 나한테 김장시켜서 이렇게 다쳤어. 소매를 걷어 올려서 멍든 팔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수요일 면담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알고 싶어.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수요일에 보자. 가봐.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수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깔끔한 바지에 정장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준비한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3층 회의실이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고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에 앉은 분이 이명자 환자분이시죠? 앉으세요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잠시 후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준호도 같이 왔어요. 수진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둘 다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운데에 앉은 분이 말했어요. 저는 이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진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의 의료 기록 무단 수정권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차례였어요. 준비한 걸 꺼냈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종이를 펼쳤어요.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또렷했어요. 저는 지난달 이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마이너스 3.15 중증이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거운 활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김장 같은 무거운 가사는 금물이라고 하셨죠. 파일에서 원본 진단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위원들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며느리인 김수진 씨는 저한테 계속 김장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는 병원이 너무 예민하게 말하는 것 같다 집에서 놀지 말고 김장 정도는 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위원들이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병원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확인하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록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수정된 기록과 수정 로그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원본 기록이고 이게 수정된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무거운 활동 금지가 일상 가사 무리 없음으로 바뀌었고 김장 금지가 김장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 로그를 보시면 김수진 씨가 로그인해서 수정한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며느리는 수정된 기록을 근거로 저한테 계속 김장을 강요했고 결국 저는 김장을 하다가 넘어져서 팔에 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멍을 보여줬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김장하다가 다친 상처입니다.
X-레이 결과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한 타박상이었고 지금도 통증이 있습니다. 타박상 진단서와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며느리가 제 상태를 알고도 김장과 집안일을 계속 맡기려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의료 기록을 조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위원들이 서류들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원장이 수진이를 봤어요. 김수진 씨, 환자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하실 것 같아서 뭔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료 기록을 바꾼 건가요?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제가 확인하려고 로그인했는데 실수로는 이렇게 여러 항목을 정확하게 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로그를 보면 각 항목을 클릭해서 일일이 수정하신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수인가요?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준호가 옆에서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정말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김수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의료 기록을 수정하셨나요? 위원장이 다그쳤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집안일을 부탁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아프다고 하셔서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록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바꿨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의사도 아니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의료 기록까지 바꾼 거네요.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위원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김수진 씨,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예요. 만약 다른 의사가 이 수정된 기록을 보고 치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분이 정말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저를 봤어요. 환자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살았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아파요. 그걸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며느리가 제 의료 기록까지 조작해도 되는 건가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면담이 끝났어요. 일어서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진이와 준호가 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 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씨에게는 경고 조치와 환자 권리 및 의료 윤리에 대한 재교육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시스템도 보완해서 보호자가 함부로 기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슴속에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었어요. 통쾌했어요. 제가 저를 지켜낸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제가 해낸 거예요. 그날 저녁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느낌이 좋았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게 복수보다 훨씬 통쾌했어요. 위원회 결정이 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조용한 날들이었어요. 준호한테서도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TV를 보고 마음은 편했어요.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수진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준호는 없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예요. 약사한테 물어봐서 제일 좋은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손목 보호대고요. 가방에서 하나하나 꺼내 놓더라고요. 수진아, 어머니, 들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면담 때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도구처럼 대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고 있다고,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바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재교육 받으면서 알았어요. 환자의 권리가 뭔지, 보호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어요. 한참 동안 울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수진이가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달라질게요. 진짜로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왔어요. 위원회 때는 변명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사과가 아니었어요. 일어나. 수진이를 일으켰어요. 다시 소파에 앉혔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수진이의 우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나는 내가 미워서 위원회에 간 게 아니야. 나를 지키고 싶었어.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항상 참기만 했거든. 아프면 참고, 힘들면 참고, 서러우면 참고. 근데 이번엔 참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너를 혼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아프다고 거짓말쟁이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 어머니, 수진이가 또 울먹였어요.
저 진짜 반성했어요. 재교육 받으면서 영상도 봤는데 거기 나오는 가해자들이 다 저처럼 환자를 위해서라고 변명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 편의를 위한 거였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수진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관계를 새로 만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해. 네, 어머니. 당연하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아프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안일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나도 할 수 있는 건 할게. 하지만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걸 존중해줘야 해. 네, 알겠어요. 꼭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엔 따뜻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 갈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수진이도 울면서 웃었어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예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가슴속이 따뜻했어요. 통쾌했어요. 복수에서 통쾌한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지켜냈다는 게 통쾌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도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72의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몸이 아파도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 주 토요일 준호네 집에 갔어요.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준호도 옆에서 웃으며 엄마, 수진이가 이틀 동안 준비했어요 라고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제 말에 귀 기울였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약 먹고 쉬니까 좋아지더라. 다행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할까 하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했어요. 가끔 제가 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면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관계였어요. 그게 좋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아프다고 해서 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요. 그 통쾌함은 복수보다 훨씬 오래 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72의 나이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신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참고만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감사합니다.